안녕하세요. 올해 65살의 여성입니다. 이렇게 나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 예상치 못한 행운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행운을 받아들이며 겸손하고 수급하게 좋은 일을 해가며 늙지 않겠다는 다짐까지 했습니다. 22살 때 결혼을 해서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멀리 거주해서 1년에 몇 번 만나는데도 감사합니다. 또한 며느리 둘이 근처에 살아서 자식들이 도시로 나가지 않고 근처에 살아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큰 며느리와는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속이 안 썩고 있습니다. 큰 며느리는 예쁜 외모에 고데기 한 듯한 곱슬곱슬한 머리칼과 아름다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부처님을 섬기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물론 외모나 종교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지만 두 종교의 차이로 인한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가족 안에서의 이해와 조화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며느리와 종교에 대해 언쟁할 때 나는 목사님 설교에 경청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대한민국은 조선시대를 계승한 나라이며 조선시대는 불교를 싫어했고 유교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자신이 믿고 싶은 신을 믿을 자유가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교 통합이라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쟁점은 이미 지쳤습니다. 종교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격도 안 맞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여자다운 매력 없이 뚱뚱한 성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1세를 데리고 와서 결혼시켜 주길 졸랐어요 말입니다. 진국이라나 진국이라서 좋다고 하더군요. 하긴 집신도 제 짝이 있으니까요. 작은 며느리는 땡깡이에요. 덩치가 작아서 말도 안 합니다. 덩치는 제 2배만큼 개 소초 하나도 못하겠을 유치원생 같은 땡깡이고 고집도 좀 세게 부리더군요. 어떻게든 놈의 팔자가 며느리 보기에 이리도 지질이 없는 건지 처음에 인사를 할 때부터 작다는 게 느껴졌어요. 무슨 시어머니 바라기도 아니고 시어머니에 대한 경계가 없어요. 버릇이 없다고 말도 안 되어요. 제가 착각할 정도로 절지 친정 엄마 같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15분 거리에 살아요. 하루도 안 빼고 우리 집으로 와요. 그냥 가면 이르지 않아요. 어머니 이거 멸치 꽈리고추 넣어서 맛있네요. 아침에 볶으셨어요. 이건 좀 덜어 갈게요. 어머니, 우리 집 열무김치도 다 먹어가요. 어머니, 된장도 다 떨어지가요. 오면 하다못해 젓가락 한 짝이라도 가져가야 속이 풀리는 아이예요. 뻔뻔하기로 인근에 딸러 살 아람이 없어요. 제 것은 다 짓거리라고 생각을 왜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시부모가 따로 살라고 얻어준 집은 거기가 지네 집이라고 얻어줬어요. 거기 집 놔두고 왜 우리 집에 와서 사는지 이해가 안 가요. 얄밉기는 또 얼마나 얄미운지요. 겨울에는 우리 집에 와서 잡니다. 왜 그래 물어도 자신의 집 가스비가 드는데 내가 일이 없다고 말할 말을 없습니다. 젓가락 한 짝이라도 가져가야 속이 풀리는 며느리한테 쌓이고 쌓여가는데 어느 날 오일장에 나가서 장미 큐빅이 박힌 좀 고급스러운 머리핀 2개에만 5,000원을 주고 샀던 적이 있습니다. 아껴두었다가 동네 부인의 다음 날에 꽂고 가야지 했는데 화장대 위에 두었던 것을 언제 본 것인지 내가 그것을 들고 나와서 엄마 이거 샀어요 물으러 갔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그대로 화장대 위에 두었던 것을 가져오게 해줘서 당연히 그대로 가져왔는데 어머니 이건 어머니에겐 어울리지 않아요 라고 하니 그것을 내게 주시더군요. 준다고 말은 없었는데 당연히 내가 줄 것이라 생각하는 그 태도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대로 두고 나오라고 하면서 이 머리핀 보고도 고치지 않은 내가 계속 시어머니 방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버릇을 고치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렇게 야단을 듣고도 고치지 않는 며느리를 이제는 포기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지 않아요. 우리 둘째 며느리는 어릴 때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슬픔이 가득 찬 이야기네요. 아휴 어린이의 아버지의 형제를 되지려 한 불쌍한 마음이네요. 어머니 이거 멸치 꽈리고추 넣어서 맛있네요. 아침에 볶으셨어요. 이건 좀 덜어 갈게요. 어머니, 우리 집 열무김치도 다 먹어가요. 어머니, 된장도 다 떨어지가요. 오면 하다못해 젓가락 한 짝이라도 가져가야 속이 풀리는 아이예요. 뻔뻔하기로 인근에 딸러 살 아람이 없어요. 제 것은 다 짓거리라고 생각을 왜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시부모가 따로 살라고 얻어준 집은 거기가 지네 집이라고 얻어줬어요. 거기 집 놔두고 왜 우리 집에 와서 사는지 이해가 안 가요. 얄밉기는 또 얼마나 얄미운지요. 겨울에는 우리 집에 와서 잡니다. 아이들을 남겨두고 떠나야만 했던 그 마음이 어떤지 상상해봐도 같은 아이라도 마음이 너무나 찢어지는 것 같아서 되도록 잘 해주려고 합니다. 둘째, 며느리가 아마도 엄마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을 나에게서 보상받으려는 마음도 있을 것 같아 혼자서 짐작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두 며느리를 둔 채 해도 끝없이 이어지는 농사에 파묻혀 살아가는 제게 신선한 바람이 불어 닥쳤습니다. 우리 집에서 걸어서 5분 정도 내려가면 쓰러져 가던 농가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살던 노인 양주가 7년 전에 가을에 떠나셨고 자식들이 집을 방치하여 폐가가 되었던 집이 팔린 소식이 들렸는데 겨울이 지나고 3월의 한거리 시점에 예쁘게 늙은 70대 중반이었던 양주가 재테크를 하며 나타났습니다. 집을 수리하려고 사람을 고용한 것이었는데 기둥은 그대로 두대 지붕은 고쳐 예쁘게 한옥 카페처럼 꾸미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전원 카페촌을 방문하면 오후 죽순으로 생겨나는 한옥 카페들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집을 리모델링하는 동안 우리 집에 들어와서 작업하던 중 홍삼 상자들을 두고 가면서 먼지가 날리는 것을 많이 걱정하셨는데 죄송합니다. 한 달만 참아주세요 라고 정중한 말씨로 사과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행동도 그렇게 참을성 있는 사람 같고 점잖아서 어지러운 손님들에게 호감을 끄는 것이었습니다. 밭에서 날아오는 흙먼지로 얼굴도 어지럽혀 아침 저녁으로 집안을 청소하는데 그 정도의 불편함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공사가 끝나고 지나가면서 보면 전에는 주름살이 많았던 집이나 동네가 이젠 환하게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변화를 보면서 흐뭇했죠. 그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 그 남자가 서울시청에서 근무한 뒤 은퇴한 공무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색하게 입을 물다 보면 차에서는 생활 고려가 된 흔적들이 엿보였어요. 고위급 감이 묻어나는 느낌이었어요. 즉, 공기 좋은 곳에서 농사 지으며 직접 야채를 뽑아 먹으면서 전원 생활을 하고 싶어서 서울 생활을 떠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이사하는 날, 그의 짐을 보니 정말 대단했어요. 책장이 10개가 넘고 가구와 소파, 외국 영화에 나오는 듯한 고급스러움이 흐르는 물건들이 매우 멋있었어요. 요즘 이삿짐이나 정리 상태를 보면 4월 이후 산다는 예쁜 종이로 포장된 커피를 가져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사 온 뒤 정식으로 인사를 받기 위해 누가 갖다 드리는 모습이었어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라고 말했는데 커피는 제가 자주 마시는 거라고 해서 한번 드셔보라고 했고 정식 식사 초대도 받았어요. 정말 도리를 알고 존중해주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 집은 봉다리 커피만 마셔서 받아봐야 소용이 없었어요. 아들들도 입이 싸구려라 카페도 없고 봉다리 커피만 마셔서 받아도 볼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걸 가져가세요. 성의 거절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서도 쓸모가 없어. 그때 자기들이 실수했다 느꼈는지 내일부터 우리 집에 오셔서 커피를 드세요. 파라솔도 가져다 놓았으니 차와 함께 시골 생활을 가르쳐 주세요. 상추씨부터 뿌려야 되거든요. 얼굴에서 인사말이 아니라 진실한 태도를 느꼈고 다음 날 나를 부르러 왔어. 커피를 마시자 했지. 그때부터 쳇바퀴처럼 일만 하고 틈틈이 집으로 들어와서 쉴 때는 누워서 TV를 볼 때도 제 삶에 우아함이 생겼어요. 그 집에서 커피를 대접받으면서 회사에서 일하는 우아한 여성이 된 기분도 들고 귀족이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해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줬어요. 날이 더워지자 에어컨이 틀어져서 실내에서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는데 에어컨도 다 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카페에서 나오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음악을 들으면서 실내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 가정집에서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하루에 한 번 아랫집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 것도 즐거웠고 커피를 마시면서 농사 이야기를 듣는 것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집은 우리 집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고 부부가 서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인생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되었는데 사람은 배우고 공부하며 살아가면서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웃집 가족과 비교해보면 우리 가족이 조금 속상하게 느껴졌고 그래서 만사가 짜증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맛있는 커피를 끊기 어려워서 아랫집으로 다시 가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도 뭐 이거 에스프레소 정도는 뽑는 기계를 살까 생각하고 있어. 송충이는 소립을 먹어야지. 그것도 다 집 내부가 멋있는 집이나 어울리는 것 아닐까? 남들이 웃어서 남편이 그 말을 하자마자 기가 상하고 오기가 나서 남들이 옷내었다. 안 웃나 하고요. 한번 사볼까 했어요. 커피 가는 도구부터 뽑는 기계까지 다 살 생각은 아닌데. 농사 짓는 우리 집에서 농사로 밥 먹기도 바쁘고 그 모든 과정을 한가롭게 할 시간도 없고 왠지 따라 하는 것 같다거나 치사한 것 같아서 말이죠. 그 집 아들 부부는 내려와서 하루도 안 자고 그날 저녁 바로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에 서울 친구들만 두세 번씩 내려오고 다음 달에는 또 딸네 부부가 내려왔어요. 달래 부부도 선물 가방 가득 들고 들어가는 걸 보자니 배가 아프더라고요. 우리 집에 시집간 딸과 며느리들은 우리 집에 와서 퍼갈 줄 알았는데 딸기 상자 한 상자 드리는 법이 없던데. 누구는 팔자주와 아이들이 보따리 싸들고 내려오고 올 때마다 그 선물 가방들은 늘 화렵고 그들의 선물 가방들과 우리 자식들의 부모님께 얹히기를 비교해보면 늘 혼자서 속이 부글부글 끓여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겨울에 우리 집 부부와 옆집 부부는 새로 생긴 버섯전 골집으로부터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같이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그 식당에서 무더기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고 우리 4명도 다 확진이 되었던 거예요. 백신을 접종했어도 코로나는 걸리니 아프더군요. 내 집 4명 다 거의 죽을 둥 살둥 앓았어요. 우리 부부가 확진되었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자식들에게 알렸습니다. 감기 울문이 오지 말라고요. 그리고 우리 부부는 각각 다른 방에 틀어놓았습니다. 카톡 보낸 지 2시간 후 큰며느리가 제일 먼저 들이닥치더군요. 손에 검은 비닐봉다리가 주렁주렁한 게 장을 본 것 같았습니다. 큰며느리 뒤를 따라서 큰아들과 손자들이 들어오는데 큰아들이 이불이 든 큰 비닐 가방을 들고 들어오고 손자들은 가방들을 메고 들어오는데 이사 들어오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지금 니들 뭐 하냐? 뭘 하긴 뭐래요. 당분간 여기서 지내려고요. 아니 왜? 이유인즉슨 부모님이 2분 다 독감이 걸리셔서 꼼짝을 못하는데 죽이라도 끓여드려야 자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할란이 있게 함께 할래요. 할머니 쑥쑥해 니들 집으로 가 말을 해도 귓등으로 듣더니 자기들 살림을 거실에 쫙 피더군요. 며느리는 주방에서 음식을 하다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라 쥐새끼들이 좋아하는 목살로 만든 김치찌개를 해서 순자녀들이 좋아하는 음식만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꿀과 비타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오렌지를 많이 깎아서 주고 전복죽을 끓여서 특별히 챙겨주었습니다. 저녁을 먹을 시간이 되자 최강 아들과 작은 딸이 납치당했습니다. 그들이 사가지고 온 큰 배낭은 어울리는 크기라서 궁금해졌는데 어머니가 아프다고 해서 뭘 사왔는지 기특해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부모님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전해져서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기다려볼 테니 뭔가 놀라운 물건을 들고 왔는지 둘째 며느리가 김치통을 꺼내며 김치를 넣을 김치통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열이 올라가는데 우연히 천불이 난 전 순간 확 내려찍히며 시어머니가 아프다고 김치통까지 가져왔다는 걸 양해를 받아 내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손자들은 실내에서 놀고 있으니 초조하며 자기보다도 피곤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 저녁을 먹으려 하니 해삼탕과 뻘락지가 가득 차 있는 한 상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입맛이 변했어요. 바닷가가 있는 해산물 시장이 있는 1시간 거리에 있어요. 작은 아들은 거기서 남편이 좋아하는 해삼탕을 해주려고 해삼을 사왔고 나는 좋아하는 낙지를 사오느라 늦게 돌아왔어요. 맛있게 먹고 다음에 또 방문할 거예요. 다음 날 눈을 떴을 때 새벽이 왔고 거실은 어두웠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했는데 7명의 어른과 내 자손들이 엉켜서 자는 모습이 다정하고 편안했어요. 이게 자식을 낳고 키우는 맛이겠죠. 아프면 달려와주고 영양을 챙겨주고 항상 도와줘서 행복했어요. 다른 집 자식들도 우리 집 어린이들을 돌보고 살펴줘서 감사했어요. 손자들도 건강하고 원기 넘쳐 해서 걱정은 없었어요. 2집 가족들은 함께 뭉칠 예정이에요. 저녁에 우리 부부는 기운이 나서 윷놀이하고 맥주를 마셨어요. 남들이 보면 잔치집 같지 않겠어요?
하지만 조용히 해야 할 것 같아서 조급해졌어요. 감기는 그냥 쉬어야 한다고 해서 너희들 때문에 쉴 수가 없어요. 신호 들어간 여성 주변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살펴본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장녀가 지난 3일 동안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증세가 악화된 부모에 대해 걱정하며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포장된 갈비탕을 전달하는 등 돌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녁에도 관심을 표현하면서 주변의 안부를 확인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비극적인 사건이 우리 마을에도 도래했습니다. 아랫집 주인이 코로나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그 어른은 흡연으로 인해 폐렴이 심해져 사망했다고 합니다. 부부는 거의 회복된 상태였지만 마음은 황망했고 위로의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빈손은 쓸쓸하게 보였습니다. 이 사태로 인해 인간의 취약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식들은 부모에게 강한 애정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길에 손자들이 인사를 들어서 못 받은 것도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장례를 치러도 마음이 허전하고 쓸쓸함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그 후 안주인이 자식 집에 머물러 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같이 살자고 하여 급하게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 상태는 좋지 않지만 일단 걱정하지 말고 잘 지내라고 말했다. 나는 내 몸이 회복되면 내려갈 것이고 봄이 오면 농사를 짓겠다고 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부부는 농사에 전념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산속에도 꽃이 피고 있었다. 얼마 후 평온한 마을 생활을 즐기던 나는 어느 날 밭을 가는 길에 아랫집 앞에 택시가 멈춘 것을 발견했다. 택시에서 내리는 여주인은 반쪽 얼굴이 되어 있어서 놀랐지만 반갑게 맞았다. 그녀는 거든 고향 계속으로 하여 나이가 더 많아진 것 같았고 허리도 굽어져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돌아가시고 치료 과정에서 코로나에 걸려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우리는 그녀를 위해 집에 물을 버리고 보일러를 켜도록 했지만 집은 침체된 상태였다. 그녀가 힘든 상황에 처한 이유를 듣고 안타까웠다. 자식들이 없고 남편이 없어서 외로워하고 건강이 회복되어야 하며 함께 살아야 한다는 압력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했다. 결국 그녀는 우리와 함께 살기로 결정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감옥에서 살면서도 부동산을 샀던 것을 갖춰놓고 자기 일만 보고 떠나다닐 때 매일 8시에 가장이 도우미에게 맡겨두고 일도 모르는 척 하더랍니다. 아이고, 그럴 거면 왜 같이 살았을까요? 정말로 그럴 게 아니라며 행복이 무엇인지. 재산 때문이지. 일산에 가는 길에 원당에 건물이 있어 15억짜리랑 서울 아파트 6억짜리 때문이지. 평생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결혼시켜 집 사주었는데 아버지 돌아가신 후 얼마나 됐다고 어머니가 몸도 성치 않고 사셨네. 서울 아파트 한 채도 자기 명의로 바꿔달라 했더니 시골에 있는 집을 여동생 이름으로 해주셨으니 이젠 미리 명의를 바꿔주라고 해요. 15억짜리 건물도 자기 눈앞에서 어머니를 모셔두어야 다른 데로 안 가는 것을 알아채길 원하더랍니다. 남편이 돌아가는 것부터 시작해 독수리 같이 지켜보더니 어제 야근해서 밤 9시 넘어서 들어오는 며느리를 아침 식탁에서 다시 시골로 내려갈지 고민 중이라 하니까 다른 말은 없이 어머니의 유언장을 받았습니다. 작성해 주셨는지 물어보자. 그리고 유언장이 아직 살아있고 100살까지 살겠다고 하면서 유언장 걱정은 말로 매달라고 대답을 해주고 자녀들이 출근하러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나는 딱 2마디만 했습니다. 형님, 인감도장 하나 만들어서 목걸이를 만들어 목에 차고 다녀. 그리고 재산은 내가 돌아가는 그날까지 자식들에게 넘겨주려고 합니다. 젊었을 때 아픈 허리가 코로나 감기로 심해져서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고 남편이 돌아가신 충격으로 기억력이 계속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웃집 주인은 자주 말을 걸러 자주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두 분 모두 의가 좋으신데요. 이렇게 사이좋던 부모님 같으면서도 자식들이 아무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우리 자식들처럼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집 면적이 너무 커서 부모님을 찾아도 10번은 돌아다녔는데 아무도 내려오지 않아서 물어봤더니 내가 눈을 감으면 오라고 했어.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시골로 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유언장을 작성했는지 물어봤더니 자녀들은 모두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딸도 똑같이 집에서 살던데 궁금해서라도 보며 집이 참으로 많은 기억이 있는가 물었습니다. 들여다봐야 할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고 진짜로 안 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노인은 계속 체력이 떨어지고 어느 날은 인터넷으로 남편의 운동화 주문한 것도 도착해 있었기에 치매가 와서 걱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를 찾아봐 달라고 하셨어요. 형님이 허리 때문에 잘 걷지도 못하고 하루 중 3분의 2는 누워 계시는 시기였으니까요. 전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다는 말은 안 했지만 알았다고만 했습니다. 제가 농사일도 하고 있고 신중해져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날 저녁에 우리 작은 아들이 해삼하고 낙지를 많이 사서 요양보호사에게 넘어가 주고 싶어서 연포탕을 한 솥 가득 끓여서 아랫집에 가져다 드렸어요. 그리고 좀 드셔보세요 라고 했더니 요양보호사는 나하고 다르게 주고 싶을 때 바로 주어야 해. 그래야 자란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자식들이 서로 더 잘하려고 하는 거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여기 사는데 우리 집이 부러워하셨다면서 자식들하고 매일 싸우고도 잘 지고 복구하는 모습이 부러워서 돈 주고라도 사고 싶을 만큼 효심이 강하다고 했어요. 그는 옛말처럼 못난 자식들이 효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어린 친구들이 못됐다고 아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식들을 대학교까지 다니도록 열심히 키우신 자식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잘하는 아이들한테 빨리 뭐라도 해주고 싶어도 농사 짓고 살아야 하는 일손으로 인해 그럴 수 없어서 한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전 형님이 보호를 해드리겠다고 나서겠다고 한마디를 해드렸어요. 어르신 부인이 4년 전에 너무 말리시어서 같이 공부한 것이 이때 쓰였네요. 제가 교육 내용을 엄격히 따라주었고 이웃으로서의 마음으로 성심성 일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봄부터 겨울까지 7개월간 그 어떤 아이도 마주보지 않고 오로지 전화만 주거라 하셨다고 하십니다. 전화를 끊을 때마다 내 숨을 살려지으시며 형님이 돌아오신다는 소리가 느껴져 살아남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유언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며 형님 집으로 찾아가 봐야겠습니다. 우리 남편과 함께 비대리 작업도 해주고 필터도 바꿔주고 정수기 필터도 바꿔주며 예수님 같은 증언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적막한 산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인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영하 14도로 떨어진 어떤 날, 전 집에서 형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다닌 것 같이 헤매시는 것이 기가 막혔었어요. 허리 질병이 다시 찾아왔나 싶어서 급히 건너가서 보았더니 세상에 보일러가 멈춘 것도 모르고 차에도 잠드신 거예요. 몸이 굳어져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 꼭 자신의 어른으로서 할 일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굽어진 손가락으로 말하는 그 모습을 보고는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새벽 3시였는데 노인이 우리 집에 얼어붙은 채로 오셨을 때 나는 울면서 나는 집으로 뛰어갔어요. 먼저 할 수 있는 대로 잔뜩 얼어붙은 노인을 위해 우리 가정에서 남편과 함께 사용한 옛날의 모카 담요를 꺼내서 남편을 깨웠어요. 일어나봐, 일어나봐. 늘어진 채로 있는 남편에게 두꺼운 점화티를 입히고 입변을 도와주었어요. 주머니에 가득 담겨있는 핫팩들도 꺼내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두툼한 담요를 끌고 뛰어서 아랫집에 가서 노인을 걸쳐주고 나서 손과 발을 마사지하면서 119에 전화를 걸고 보일러 수리 기사를 부르기도 했어요. 119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모든 것을 벗고 노인을 안고 있으면서 뜨거운 품을 달아왔습니다. 이런 순간에는 참 이상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니 내 평생의 모든 괴로움이 쓰릴 것처럼 느껴져서 미친 듯이 눈물이 흐르네요. 결국 모든 것은 흙 속으로 돌아갈 생명이니까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한 번도 잊지 못했지만 부모를 낳고 키우고 공부시킨 모든 것이라는 말이 그 눈물을 더욱 떨게 합니다. 부모님께서 없고 집을 사주시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혼자 남겨둔 병들은 엄마 때문에 이 세상에 원망스러웠고 10년 후 나의 모습이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울었습니다. 형님, 다음 세상에는 다시 태어나지 말기를 빌겠습니다. 깊은 뿌리를 내려 다시 태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형님이 서름을 덮어주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울게 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긴급실로 가니 다행히 체온이 35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주사를 맞고 나니 정상 체온으로 돌아오고 응급실 의사가 다시 태어나세요 라며 모셨습니다. 노인이 잠드는 것을 지켜봤고 집으로 돌아오니 자식들이 입을 한대벌이 내민 채 있었습니다.
오늘이 둘째 아들의 생일이었기에 아침에 스키장이 있는 펜션으로 2박 3일 여행을 떠나기로 했었죠. 내가 미리 말을 했는데도 가지 않고 있고, 특히 둘째 며느리가 정말 귀여웠어요. 요양보호사에게 맡기고 싶었는데, 제 월급에서 알바비를 주고 부르자 쇼크를 받아 계셨습니다. 쉬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주인이 갑자기 옆구리를 때립니다. 그냥 노인이라서 가벼운 아픔을 겪을 수 있으니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한 번은 괜찮다고 하셨다가 다시 아프다고 하셨고, 침을 내뱉는 일도 약간 있으셔서 엄살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옆구리가 아프다고 말씀하신 지 4일 만에 마침내 아마도 병원에 가야겠어 라고 하셨어요. 남편이 운전해주어 대학병원에 가셨습니다. 응급실을 지나 CT 촬영을 하니 췌장암 3기가 진단되었어요. 그 형님은 여태까지 순하고 부드럽게 살다가 말년에 갑자기 이런 사태에 직면하게 되어 지켜보기가 힘들었어요. 허리가 아프기 시작할 때 이미 암이 척추뼈까지 전이되었던 것 같아요. 70대 중반이신데 이미 고령이셨고 등뼈뿐만 아니라 갈뼈까지 전이된 상태라고 해요. 3개월 수명 한계가 예상되었습니다. 의사는 아무 말 없이 가셨고 마지막으로 병원에 있기보다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히 지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형님이 월급을 주신다 해도 형님께 월급을 받았으니 형님의 의지를 존중해야 하겠지만 나중에 원망하게 될 것 같아서 자식들에게 연락을 안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연락했다고 말했더니 형님이 화를 내시며 급하다며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셨어요. 나는 그들을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왜 그들한테 연락을 했을까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데려오고 나니 당장의 대문에 다 걸고 위아래까지 잠그라고 하셨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지 그런 신경질 좀 있는 분도 아니시고요. 답답했지만 노인을 화나게 하기는 싫어서 얼른 위아래 다 잠그는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환자분은 주무시고 저녁밥을 먹고 있을 때 벨이 울려서 나가보니 엄청 소리 지르며 문을 차고 주먹으로 두드리고 난리를 피우는 아들 부부가 있었어요. 그동안에 보여줬던 품위 있는 행동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욕하고 문을 차며 미치지 않았으면 왜 그러는 걸까 싶기도 했고, 나도 성격이 좀 센 편이라 앞으로 나와서 욕을 해주려고 문을 열었더니 손이 쑥 들어와 제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쓰러뜨리고 며느리는 어디서 벽을 가져왔는지요. 벽돌을 문틈에 끼워 놓은 것을 보고 2년 전이 작정을 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돈의 연념을 바꿔서 며느리란 여자를 붙잡고 아들이 집으로 들어가자 엄마를 등에 쌌습니다. 이 일이 정말 현실인지 너무 놀랐습니다. 영화나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어 경악을 금치 않았습니다. 당시 우리 집으로 가던 둘째 며느리가 이 광경을 보고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112가 올 때까지 버티기 위해 밖에 대문을 막았습니다. 흔히 그리 뚱뚱하게 보이는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단단해 보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5분 후에 112가 도착하자 우리는 경찰서로 데려가졌고 노인은 살 것 같지 않을 정도로 몸은 풀리고 눈은 휘둥그레하며 내가 이런 자식을 둔 지 반년이 다 돼갔냐라며 울면서 서울에 있는 이 아들과 며느리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그들이 서울로 데려가 살라며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분증과 통장을 새로 만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제게 이 상황이 상당히 이상하다고 느꼈었죠. 숨을 죽인 채로 그 신분증과 통장을 힘겹게 들고 법률사무소로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서울에 계셨을 때 재산 정리를 하자고 했는데 집의 소유권을 바꾸기를 원했던 것이 분명하죠.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고 매우 치열히 노림수를 두었습니다. 자녀 부부가 나누어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먼저는 친근하게 대했는데 나중에 천천히 생각하고 결정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도 아들에게 더 주고 싶지 않았어요. 시집가서 남의 집에 갇힌 딸이랑 공정하게 나눠줄 생각 없다고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들에게 더 준다는 것은 도리라는 것도 알고 있죠. 차근차근 설득하다가 결국 도망쳐왔어요. 자식들이 이 정도를 해야 하나, 돈을 어디까지 욕심으로 인해 소유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췌장암으로 죽을 위기에 처한 엄마를 품고 재산을 위해 이리저리 앞다퉈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인간의 포기한 것들은 참으로 보기 싫었어요. 조사를 마치고 형의 뜻에 따라 집으로 돌려왔습니다.
그때부터 돌아가시는 날까지 70일이란 기간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아들과 딸 부부가 번갈아가며 엄마를 설득하고 매듭 지으면서 유언서를 서두르게 했어요. 자신 앞에서 이야기해봐요. 곁에서 지켜보면서 자식들이 모두 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서로 다르고 돈이 아닌 사랑을 중요시하는 둘째,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부모는 부모, 자식은 자식이고 결혼 또는 성인이 되면 각자의 삶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모가 대학 공부까지 시켜준다면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월세로 시작하는 것이나 자식집을 챙겨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각한 상황에 있는 자녀들을 돌보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고의 요양보호사가 되었으며 최선을 다해 돌보았습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는 것에 대해 눈물 흘리지 않는 자식들을 뒀습니다. 제 둘째, 며느리는 더 많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에 그의 사망을 통보하러 왔습니다. 고인의 호텔에서 만났어요. 속으로는 유언을 남기셨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왜 오라고 하는지 의아했어요. 토요일 오후에 아들과 며느리가 오고 딸과 사위도 왔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서를 공개했을 때 놀랍게도 모두에게 원조와 서울 아파트가 양도되었어요. 자녀들은 모두 깜짝 놀랐고 재산이 그 정도일 리 없다고 생각하며 놀라했어요. 아들은 변호사를 향해 믿을 수 없다고 소리쳤고 그 순간 변호사 멱살을 잡았어요. 아이들이 당황스러워하던 중 저는 경악했습니다. 공증인은 김두식이라는데 자녀들은 아는 사람이 아닌 거라고 변호사가 말했어요. 샘물이 장난인지 어째서 그 사람이 유언을 공증했는지 의문을 제기했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는 정수기 필터를 교환하고 매달 한 번씩 와서 비데를 관리해주는 하인이었어요. 지난 1년 동안 지켜본 결과 아주 성실하게 일을 처리했지만 부모님은 살아시는 것 같아도 대사도 못 들어보셨다며 말했어요. 유언서를 공개할 때만 자녀로서 인정받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는 것에 대해 눈물 흘리지 않는 자식들을 뒀습니다. 제 둘째, 며느리는 더 많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에 그의 사망을 통보하러 왔습니다. 젊은 신사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자녀로서 태어나신다면 세상 어디에도 자녀를 키울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꺼내 형님이 사망하기 전 녹음된 음성을 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부정확한 발음이었지만 부동산을 모두 나에게 남겨주겠다는 결의가 담겼습니다. 죽음을 직면한 형님에게는 재산은 그저 종이 조각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가족이 있더라도 상속은 자유롭게 이뤄져야 하며 전체 재산을 한정주 씨에게로 남겼음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또한 인간다운 내 자녀들을 세상에 내어준 죄인으로 그 죄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1년을 정성껏 돌봐준 한정주 씨에게 지금 저를 꾸며 부탁드립니다. 당황스러우시겠지만 내 재산을 전부 받아주시고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품위와 경외심으로 마지막 1년을 잘 지켜준다면 그 마음은 5배로 괴롭겠지요. 멀리 떠날 일만 남은 어려운 시기에는 생각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상속 문제로 혼란이 생겨 변호사와만 대화했습니다. 아파트와 건물을 팔아 현금화하는 절차까지 변호사가 맡기로 했습니다. 지금 누구든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자식들 앞에서 소통할 만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제게 잔잔하게 말했습니다. 한정주 씨께서 재산 관리를 맡겨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요. 이미 세금 정리도 완료된 상태였는데 52일 후에 18억 7,300만 원이 제 통장에 입금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금액이 들어올 줄은 아무도 몰랐을 텐데요. 결혼한 후 현재까지 내 잔소리를 참아주고 있는 남편께 5천만 원을 용돈으로 주었고 다니는 교회에 감사 헌금을 내놓고 큰며느리의 다니는 절에 시주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는 지역의 독거노인 복지센터에 3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고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에게 소형차를 한 대씩 사줄 것이다. 또한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한 달 주기로 가장 흡족하게 해준 자식에게 주어 계속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선을 하긴 현금화해서 예금 후 매달 일정한 금액을 증여할 것이며 한꺼번에 대부분 상속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했더니 3시간 거리에 사는 딸마저도 한 달에 2번씩 찾아온다고 하더군요.
명절이나 생일 때뿐만 아니라요. 딸과 사이였는데 말이죠. 참으로 돈 앞에서 장사 없는 효도입니다. 이런 방법까지 머리 굴려가며 쓰려 하니 옛날 사람들이 재산이야 오든 말든 그저 부모를 돌아가실 때까지 벽에 못 칠하시더라도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산 옛날 사람들이 사람 마음으로 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제 방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